인선언이 나온 지 벌써 4반세기예요. 그러니까 한 세기에 4분의 1이 지나가고 그동안 사실 엄청나게 세상은 바뀌었죠. 그 변화된 세상을 우리가 한번 좀 조금 이렇게 점검을 해보면서 가다인 그놈으로 다시 한번 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 가지 분석에서 장황하게 써놨는데 제가 간단하게 간추려서 우선 얘기합니다. 우선 89년 이후 오늘까지 세계적으로 또는 우리나라까지 포함해서 전 세계적으로 일어났던 그 변화의 줄거리 중에 중요한 거 5가지만 우선 얘기해드립니다. 첫째는 냉전이 정치인이 됐죠. 우리 한달임 선언문 발표하고 한 달이 못돼서 한 달 정도 됐습니다. 한 달 만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어요. 그래가지고 독일이 통일되고 그 뒤에 소련이 붕괴되고 공산권이 올라갔죠. 그래서 오랫동안 인류를 양분하고 있었던 그 냉전 체제가 해체가 됩니다. 그 뒤에 소위 미국의 일국 체제가 이루어졌고 그 과정에서 인류들은 평화가 돌아가길 바랬지만 알다시피 아프간 전쟁이라든가 이라크 전쟁 같은 전쟁이 일어나고 또 뉴욕의 테러 사건이 있어서 뉴욕의 어떤 무역센터 건물이 무너졌고 또 이런 상황을 봤습니다. 이런 탈냉정 속에서 우리나라 상황도 잠시 좀 남북 간의 교류가 고좀 서로 해빙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지만 어쨌든 간에 기본적인 대결을 지금까지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큰 변화가 정보화입니다. 정보화 문제라는 건 여러분들이 너무나 다 잘 알죠. 우리 사회가 본격적으로 이제 80년대 말서부터 이제 본격적인 산업화 단계에 들어섰다고 할 수 있는데 그 위에 소위 산업사회가 후기 산업사회 전환되면서 소위 지금까지는 물질과 에너지에 기초했던 그런 산업, 생산업을 중심으로 했던 그 산업이 정보와 지식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지식산업이 중심이 되는 그런 사회로 바뀐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사실은 긍정과 부정적인 면이 같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건 빛과 그림자가 같았다는 건데 사실 정보화라는 건 이때까지 그 산업 사회의 기조는 기계적인 변화다였습니다. 그러니까 기계가 작동하는 논리, 그것으로 세상, 인간, 자연 다 그걸로 설명해서. 근데 정보화는 그거하고 조금 다르습니다. 인간의 뇌, 인간의 그 정보, 말하자면 조금 살아있는 시스템, 살아있는 시스템을 좀 닮았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정보화도 현실적으로 나타났을 때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느끼는 여러 가지 그 편의, 지금 현재 SNS라고 해가지고 참 극도의 그 정보화사 이 일을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데 그것도 어두운 그림자가 있어요. 그 하나가 뭐냐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정보화가 진행되면서 세계화도 촉진됐고 그로 인해서 소위 요새 말하는 양극화가 아주 심각하게 일어나요. 즉 말하자면 정보화가 되니까 옛날에 그 산업화 단계에 있었던 일자리들이 점점 줄어갑니다. 그리고 또 한편 그로 인해서 정보화 과정 속에서 적응 못한 그런 산업이나 기업 이런 것들이 무너지고 경제적인 위험을 특히 우리 같은 외환 위기를 당함으로 인해서 소위 실업 사태가 많이 일어나죠. 그러면서 이 소위 비정규직이라는 그런 새로운 현상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 실업과 이 비정규직 양상이 결국 소득의 양극화
가져오고 이것이 요새 전반적인 거의 극단에 달하는 그런 양파 현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게 소위 정부가 갖고 있는 그림자들, 가져다 준 정부가 가져다 준 그림자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레미 큰이라는 분은 이미 오래전에 이런 사태를 예견을 했어요. 그 다음에 지적할 수 있는 표현은 환경인식이 매우 고양돼 있죠. 그리고 환경 문제가 단순히 지역이나 국가의 문제가 아니고 전 지구적인 문제로 이렇게 확대되고 또 환경 문제에 대한 일반 시민들의 의식도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이것은 사실 어떤 의미에서 우리 한사진민주적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반가운 다행스러운 그런 변화라고 볼 수 있죠. 근데 거기에 또 제가 좀 생각에 좀 부족한 건 이제는 음식의 고향뿐만 아니라 이제 성숙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환경의식이 앞으로 좀 더 성숙되게 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들 수 있는 게 소위 민주화입니다. 민주화는 우리도 소위 80년대 말 민주화를 시작했고 그 이후에 세계 여러 곳에서 민주화가 진행됐고 심지어 동구권에서까지 민주화가 진행돼서 결국 사회주권이 올라가는 그런 상황으로 갔습니다. 이 민주화도 결국 지금 현재 민주화라고 그만할 것 없이 아무가오도 있지만 요새 현상을 보면 특히 요새 신자유주의가 비판받으면서 상당히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 있으면서 민주주의에 대한 어떤 시민들의 신뢰라고 할까 이런 게 점점 약화돼가는 그런 현상도 보입니다. 이게 지금 특히 유럽 같은 데서 많이 이런 현상이 보이고 있어요. 우리 앞에서 살펴봤듯이 이런 정보와 환경의 의식의 고향 또 민주화 그 다음에 제가 하나 얘기하는 이 칼렌저를 유발한 요인 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소위 신자유주의라고 흔히 얘기하는 자본주의 체제의 어떤 변화가 좀 있었습니다. 그게 70년대 그 2차 대전 이후 더 올라가면 세계공황 이후 자본주의가 위기에 처했을 때 거기에 대한 어떤 대안으로 나온 수종자본주의, 복지국가 이런 새로운 형태의 자본주의가 사실 오랫동안 유지되어 오다가 70년대 와서 이것이 중동 오일 쇼크, 중동에서 발생한 오일 쇼크 이후에 소위 이때까지 경제 현상에서 나타나지 않던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것. 즉 말하면 경제적인 불황이 있으면은 물가는 떨어지는 게 이때까지 이론인데 이건 경기가 떨어지는 속에 물가는 올라가는 이런 현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 현상에 대해서 이 현상으로 인해서 그 당시에 상당히 세계적으로 경제가 어렵게 됐습니다. 그 상황에서 등장한 게 신자유주의입니다. 그 말하자면 수적자본주의나 복지국가는 시장에 국가 정부가 개입함으로 시장을 어느 정도 컨트롤하고 또 유효 수요 같은 수요를 만들어내서 경제를 살려나갑니다. 즉 말하자면 국가의 힘으로, 국가의 재정의 힘으로 경제를 살리면서 살려나가는 게 소위 이때까지 수정자본주의
길이라고 볼 수 있었는데 이게 이제 그 채식연대에서 비판받으면서 신자유주의가 패배했던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또 사실 신자유주의가 그 앞에서 얘기한 여러 가지 그 현상들, 탈냉전, 정보화, 그 다음에 민주화, 이런 일들, 그런 그 변화의 물결 속에서 굉장히 그 오랫동안 30년 가까이 경제 호황을 이끌어왔습니다. 그런 과정을 겪다가 최근에 와서 2008년 그 미국 월가에서 시작된 그 소위 금융위기로 인해서 비판받기 시작하고 대조에 지금 길로 들어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와 같이 위에서 얘기한 탈냉전, 그 다음에 정보화, 그 다음에 환경의식의 고양, 그리고 민주화, 그리고 신자유주의의 그 등장과 그 이때까지 세계역사를 거의 끌어왔다는 이 현상이 산살림 선언문 이후 지금까지 세계에 일어났던, 또 그것도 세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문제에 영향을 미친 가장 중요한 그 변화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변화, 이런 변화들 속에서 우리가 한번 이 한살림 선언문이 제기했던 그런 담론이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그게 유효한가 아니면 어떤 점은 한계가 있는가, 또 잘못된 것은 없는가, 또 미흡한 것은 없는가, 이런 점들을 한번 살펴보는 것이 특히 최근에 그 자본주의 시장 근본주의라고 볼 수 있는 신자유주의가 퇴조하면서 다시 우리가 한번 더 이렇게 짚어봐야 할 그런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한사람님이 시작할 때 그 당시에 우리 사회의 주류라고 할 수 있는 노동운동이나 그런 사회주의의 좀 지향성을 갖는 사회주의적인 지향성을 갖는 그런 운동과 달리 한사람님이 제시했던 것은 기존의 사회주의도 결국 이 자본주의 사회가 제기하는 인간의 소외라든가 인간이 공동체를 잃어버린다든가 아니면 자연 환경을 파괴하는 이런 모습을 극복하는 대안이 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를 같이 넘어서야 되고 그것은 동일한 산업문명의 쌍생하기 때문에 같이 넘어서야 된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한사람이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운동을 시작한 이후에 사회주의권은 몰락을 했고 앞에서 얘기한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여러 가지 형태의 그 변화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바로 현재 지금까지 잘 나가던 그 신자유주의 세계 경제를 30년 동안이나 이렇게 호황을 끌어왔던 그 신자유주의가 비판을 받으면서 퇴조 속에 있고 심지어 자본주의의 그 기본적인 위기, 근본적인 위기라는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에 결국은 우리 한살림 입장에서는 서론 당시에 그 사회주의 몰락과 또 사반세기가 지난 지금에 있어서 소위 자본주의의 어떤 위기, 이 상황에 부딪혀서 한번 그 문제에 대해서 뭔가 답을 구하고 대안을 구하는데 뭔가 조금 생각을 모아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근데 이것도 너무 쓰다 보니까 길게 돼서 제가 또 간단히 준비해야 되겠는데 우선은 우리 한살림 선언에서 한살림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6가지로 얘기했어요. 하나는 앞에 3개는 소위 각성에 관한 얘기입니다. 정말 깨달음에 관한 얘기. 우리 의식에서 뭔가 변화가 있어
나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한살림이라든가 뭐 다른 운동과 달리 내 마음 속에서 인간의 의식 속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 생각에 가장 바탕이 되는 그 생각은 바로 이 산업사회가 제기하고 있는 그 세 가지 문제, 정말 인간 소외의 문제, 그 다음에 인간 사회의 공동체 속의 상실의 문제, 그 다음에 자연 생태계의 파괴, 이 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모색한다고 한살림 운동을 정했기 때문에 그 운동의 어떤 그 지표라고 할까, 아니면 그 뭐 하나의 이끌어가는데 하나의 하여튼 지향하는데 필요한 어떤 그런 목표, 그런 걸 세 가지로 이제 정리를 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자기 실현이라는 개념을 설정했습니다. 그 자기 실현이라는 건 바로 앞에 얘기한 한살림에서 세 가지 깨달음을 얘기했는데, 이 우주와 나 사이가 아무 관계없는 게 아니라, 또 나라는 인간이 그냥 하찮은 인간이 아니라, 나라는 인간은 우주의 진화의 결과이고 엄청난 그 우주 진화의 결과이자 그 우주적인 실체와 뭔가 하나로 되어 있는 그런 아주 흉고하고 성스러운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는 걸 가장 우점으로 했습니다. 그걸 깨닫는 과정이 바로 자기 실현의 과정이에요. 그 실현의 과정은 모든 종교에서 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도 얘기하고 불교도 얘기하고, 그리고 모든 종교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이 학문, 철학에서도 사실 엄밀히 따지면 바로 자기 실현의 길을 모색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살림 전에서도 사상적으로 상당히 크게 영향을 받아 상당히 많이 인용한 동화에서의 동화도 바로 하늘을 내 안에 모시고 그것을 키우고 그것을 이렇게 이 세상에 피는 그 과정이 바로 자기 실현의 과정입니다. 그리고 한살림에서 기현, 불현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 아마 아실 겁니다. 그 얘기를 하면 뭐냐면, 내가 우주적 실체, 정말 하자면 하늘님과 하늘님의, 뭐 기독교 얘기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엄청난 존재인데, 그걸 알아가는 과정이 바로 인생이 올바로 사는 그 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경지라는 건 아직 내가 뭔가를 모른단 말이에요. 뭔가를 모르고 있을 땐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알고 보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그 과정을, 그런 과정을 동화 최수건 선생님께서 그걸 기현불련이라는 그런 개념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셨어요. 아까 조금 전에 어느 조금님 말씀드려나 뭐 한살림 선은 사실 좀 어렵습니다. 근데 이 삶이라는 것은 이 어려운 걸 하나하나 알아가는 과정이고, 그 과정을 다른 말로 하면 자기 실현의 과정입니다. 정말 하자면 자신이 기독교적인 얘기라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아는 과정이고, 불가에서 얘기하면 자기 안에 있는 불성을 깨닫는 과정이고, 학문을 하는 분이라면 자기 안에 있는 그 자기, 그런데 융 같은 그 심리학자는 자기 안에 무의식 속에 있는 그 자기를 통째로 다 아는 그 과정이 저희 인생이 사는 과정이고, 그것을 자기 실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자기 실현을 가장 잘 설명해 준 여러 가지 몇 번의 그 이론을 내가 이거 간단하게 소개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해를 위해서 제가 이제 넣어놓은 겁니다. 첫째, 제가 자기 실현이라는 이 문제를 이해하는데 좀 더 도움이 될까 해서 심리학자 메슬로우라는 분의 욕구 단계론을 내가 소개를 했습니다. 그
그거는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렇게 겁니다. 사람의 욕구라는 건 생리적인 욕구, 안전의 욕구, 귀속의 욕구, 존경의 욕구, 자기 치료의 욕구, 이렇게 5단계 욕구가 있는데 그 욕구의 과정을 하나하나 실현을 함으로써 인간이 참답게 올바르게 산다고 볼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해서 욕구 실현론을 제기했습니다. 그건 나중에 문서를 좀 자세히 보시면 조금 이해되시고, 그 다음에 제가 좀 칼 융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 정신분석학의 그 대가인데 난 개인적으로 이분의 그 이론에 대해 상당히 공감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제가 여기 뭐 길게 설명했는데 그 그림으로 잠깐 한번 보여요. 칼군에 의하면 우리가 흔히들 자기라는 거 있잖아요. 나라는 걸 둘로 나누는 거예요. 우리가 나를 의식하는 내가 생각하는 나를 이 사람은 자라고 했어요. 그 자를 이 사람은 뭐 영어로 표현해서 에고라고 해요. 에고. 이게 우리말로 번역하면 자아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이 세계가 뭐냐면 무의식의 세계입니다. 무의식의 세계. 요거는 뭐냐면 의식의 세계입니다. 의식의 세계. 이 의식의 세계에 떠오른 내가 생각하고 내가 느끼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그 주체라고 생각하고 또 남하고 구별되는 자기라고 생각하는 그 나입니다. 그는 진리를 깨닫고 이걸 세상에 피는 그 전 과정을 신무도라고 그 그림에 그래서 설명합니다. 그 신무도를 또 한편 신무도라고도 표현해요. 신무라는 건 찾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소년이 소를 찾는 그 그림이죠. 그리고 기독교에서도 이 자기 실현의 길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스스로 보여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잖아요.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나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 당신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때 나의 뜻은 뭐냐면 에고입니다. 에고의 뜻. 그 에고의 자기의 그 거짓 나인 이 에고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참 나인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그리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간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나를 즉 말하자면 에고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죽으신 뒤에 부활해서 참나로 부활하신 겁니다. 이 예수의 죽음과 부활 이 얘기에서 기독교의 그 자기 실현을 잘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거는 기독교의 그 사상의 핵심 그 이론학으로 할 수 있는 사도 바울의 얘기도 그대로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기를 디모데전서에서 얘기를 하는 건데 내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니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나를 못 박았으니 이제부터 내 안에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 얘기가 뭐냐면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안에서 이제 자아가 에고가 사는 게 아니라 거의 자아가 그 자아는 하나님의 그 아들이 된 그런 영광을 준 자아로서 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독교의 그 말씀이나 본제의 말씀이나 다 자기 실현의 과정을 얘기하는 것이고 또 하나 얘기를 더 드릴게요. 이거에는 또 복학도 말할 거 없죠. 바로 실천주. 하나님을 모시는 인간이 그 깨닫고 그걸 그 모든 그 생명 가진 모든 것이 다 실천주하고 있으니까 그걸 살리고
그리고 그 뜻을 세상에 피는 게 최천이라고 해서 그 동학의 사상도 결국은 자기 시련이 출발점입니다. 하여튼 자기 시련의 문제는 결국 자라는 개념과 자기라는 개념, 즉 말하자면 에고와 셀프라는 말의 의미를 분명히 아는 데서부터 출발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 얘기 그만 좀 하고 그 다음에 그 한살림에서 그 운동의 두 번째, 세 번째 정말 두 번째 지침은 사회 실천을 하는데 그 좌표로서 사회 정의를 설정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지금까지 잘 나가던 신자유주의가 폐조하면서 자본주의가 위기에 몰렸다는 얘기가 좀 전파에서 들리죠. 그러면 여기에 대한 무슨 대안을 찾아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지만 사실 그 대안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죠. 근데 우리 한살림은 이미 예전부터 사회주의와 동시에 자본주의의 극복도 이 한살림의 중요한 어떤 그 극복을 무슨 혁명의 혁명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 문명의 그 자연스러운 가라듬에 의해서 결국 언젠간 인류가 실현할 수 있는 그런 문명을 향해서 나가는 거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자본주의 위기를 얘기하는데 대안이 지금 나타나지가 않아요. 요번 지금 인류가 겪고 있는 이 경제적인 위기는 시작은 2008년 미국에서부터 시작했죠. 미국에서는 금융위기로 나타났죠. 그러면 아까 얘기하면 미국의 그 주택시장, 일단 주택시장에서 거품이 생긴 겁니다. 그 왜 그러냐면 금융기관이 뭐 필요도 없는 그런 집을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사도록 유도함으로써 그 소위 말하자면 그 서프라임 뭐이라고 하는 그런 금융상품을 만들어서 이걸 뭐 팔아먹었는데 이게 거품이기 때문에 안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게 소위 그 부채가 그 채권이 부실화되면서 터진 게 미국의 금융위기입니다. 그 금융위기는 분명히 시장의 실패입니다. 시장의 실패인데 지금 그 금융위기 이후에 지금까지 계속 위기는 지속되면서 최근에 유럽에서는 금융위기도 있고 동시에 그 금융위기를 옛날 케인즈 옛날 신종자본주의나 복지국가 이런 데 따라서 대안을 마련하려니까 재정이 없는 거예요. 그동안 다 써버렸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남유럽은 거의 다 지금 재정이 바탕이다. 그러니까 국가가 개입해서 이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을 지금 잃어버린 겁니다. 여러 나라.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위기는 과거와 좀 다른, 정말 시장과 국가의 위기가 동시에 일어나는 이런 위기예요. 이런 위기 때문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좀 제대로 그 대안을 못 내놓고 있고, 그것 때문에 뭐 사실은 지금 뭐 전 세계 뭐 이 지도자들, 정치적인 지도자나 뭐 경제적인 뭐 지도자나 다 아주 큰 고민을 하고 있는데 사실 마땅한 대안이 그래서 그 대안을 찾기 위해서는 새로운 이 세상을, 이 인간의 사회를 좀 새롭게 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뭐 우리 한살림에서 많이 다들 아시겠지만 국가와 시장과 이 사회, 국가와 시장과 이 사회를 좀 더 균형된 시각으로 봐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지금 대안을 모색하는데 하나의 그 도움을 주는 이론 내지 그 시각으로 좀 제기되고 있는데, 그런 시각을 제기하신 분이 어떤 칼 폴란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 분이 상당히 오래전부터 이 얘기를 오래전부터 하고 있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새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시민운동을 삼색드라고 그러잖아요. 그 삼색드라는 시민운동이란 개념을 처음 제기하고 정립시킨 분이 바로 칼 폴란입니다. 그 칼 폴란이의 그 사상을 이런 현재 시장의 위기와 국가의 위기를 동시에 걷고 있는 자본주의 위기에 대한 어떤 대안 모색을 위해서 참조해야 할 중요한 사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요새 뒤늦게 칼 폴란이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어요. 그 칼 폴란이 생각 그 사상을 잠깐 좀 소개하면 칼 폴란이라는 사람은 말이죠. 이 세상이라는 건 원래 국가나 시장이나 사회가 이렇게 근본적으로 나눠진 거는 소위 산업혁명 이후에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자본주의 사회에 들어와서 국가, 시장, 사회가 이 근본적으로 갈라져 버렸는데 그리고 오히려 시장이 사회를 지배하고 통제하고 심지어 정부까지 좌지우지하는 이런 상황까지 왔다고 본 겁니다. 근데 원래 이 인간의 사회라는 건 이 칼폴란에 가면 한 세 부분으로 나눠 있는 거예요. 원래 인간의 그 하나는 내가 좀 원래는 사회가 인간의 사례,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사례라고 볼 수 있는 이 사회가 인간의 그 가장 기본적인 사회적인 형태입니다. 거기에 정치, 뭐 국가라고 그러죠. 뭐 정치라기보다는 국가라고 그럽니다. 국가, 그 다음에 시장, 그 다음에 문화 이렇게 있다고 봐야 돼요. 그리고 이 문화에는 종교도 들어가고 학문, 말하자면 철학 이게 나중에 과학으로 연결되죠. 과학 기술로. 그 다음에 여기 예술 이게 다 문화죠. 이 세 가지 구도 속에 원래 인간의 삶이 인간이 모여서 사는 사회가 이런 모양인데 고대 사회는 이 종교가 사회 중심이 되는 그런 경향이 있었죠. 그 다음에 중세 사회도 그랬고 근데 근대 자본주의 사회에 와서 이것이 사회를 규제하고 통제하는 조종하는 그런 중심이 되어버렸어요. 이걸 칼 폴란은 시장에 시장에 한 사회가 종속됨 그것을 지적하고 그 상태가 가장 잘못된 상태라고 폴란이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 자본주의 사회의 그 경제기로는 이 시장이 자기 조절성을 갖고 있는 시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이 자기 스스로 잘못되는 게 있으면 스스로 알아서 고쳐나가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면 그 시장은 잘못된 그 생각이고 폴란에 의하면 하나의 그 망상이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잘 아는 것이 우리는 뭐 확실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대과학적인 차원에서 보더라도 사람은 망상입니다. 내가 만들어낸 하나의 이미지 마찬가지로 이 자기 조절을 할 수 있는 시장이라는 것은 그건 하나의 망상에 지나지 않는 것이요. 근데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시장을 이 사람은 악마의 맷돌이라고 비유했어요. 악마의 맷돌. 그러니까 이 시장이라는 것이 그 맷돌에 인간을 집어넣으면 인간은
인간이 아니라 노동력이 돼버립니다. 문화돼버리죠. 그 다음에 거기다가 자연을 집어넣으면은 자연은 자원이 돼버려요. 자연 자원. 그리고 돈, 인간이 그 거래 위해서 인간 사회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그 돈은 집어넣으면 돈이 돈을 버는 그런 자본으로 변화됩니다. 그런 마법을 가진 이 시장이 결국 인간의 또 사회의 평화스러운 발전을 가져온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폴라리는 단순히 경제적인 빈곤이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인간의 그 존엄성을 훼손당하는 이 현실이 가장 중요한 또 인간이 지금 극복해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이렇게 본 겁니다. 그런 폴라리의 생각이 사실상 요새 자본주의의 위기가 특이하게 시장과 국가에 같이 실패하는 이런 상황에서 그 대안을 모색하는데 도움을 주는 사상이 아닌가 해서 여러 사람들이 좀 보고 있습니다. 이제 나머지는 좀 문서를 읽으시면 좀 더